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공대 남자 책일콩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바로 술에 관한 책입니다. 네, 처음 읽는 술의 세계사라는 책이고요. 이거는 다른 이야기인데, 여러분 최근에 다시 출시된 아이샤의 이슬이라고 아세요? 제가 며칠 전에 염색 모델 있잖아요. 재료값만 받으시고 머리 커트나 염색해 주시는 거, 그게 어쩌다가 좋은 기회가 생겨서 애쉬블루로 그런 느낌으로 염색하고 기분 좋게 건대 입구역을 걸어 다니는데, 그 술집 골목 있잖아요. 되게 술집 많이 모여 있는 곳, 거기에서 아이셔 이슬 재출시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간판에. 그래서 그게 처음에 나온 게 작년인가? 로 알고 있거든요. 11월쯤에 마셨었는데 저는 그게 맛있더라고요. 입맛에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셔서 맛있고 알코올 향도 잘 안 나고, 네, 그래서 이번에도 기분 전환 겸으로 염색도 한 김에 아이셔 이슬도 맛있다는 일상 이야기입니다. 서점에서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제목이 딱 끌렸었어요. 술의 세계사. 그러게, 술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서 이렇게 책을 들어서 여기저기 보니까 뒷면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술은, 그리고 연금술? 연금술이 왜 나오지? 이러면서 책을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책이 역사를 깊게 다룬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너무 딥하지 않고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간단한 맥주, 와인, 보드카, 이런 술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 정도만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업로드에 나눠서 가볍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책 읽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장 오래된 술, 복밀주입니다. 재생과 성화의 술. 인류는 자연계의 발효 현상에 익숙해지고 난 뒤 드디어 인공적 발효에 성공하여 원하는 물질의 술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사실 효모는 특정한 조건만 맞는다면 발효를 시작하기 때문에 양조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다. 인류는 포도, 사과, 버치, 꿀, 말젓 등 당분이 많은 소재를 술의 원료로 찾아내어 생활 속으로 발효를 끌어들였다.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양조 방법을 익혔고 술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원료가 양적으로 충분하지는 않은 게 문제였다. 미드의 원료인 꿀을 만드는 성충, 벌의 경우 보통 6주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 온대를 대표하는 술인 미드는 물에 녹인 꿀을 발효시켜 만든 밀봉주이다. 미드는 허브나 향신료를 첨가하는 드라이 미드, 사과 과즙을 첨가하는 시서, 잼을 첨가하는 멜로멜 등으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꿀은 벌이 꽃의 꿀을 모아 체내 효소로 분해한 액체이다. 색깔이나 향기의 종류가 다양한 꿀은 예부터 포도당 외에 각종 비타민, 미네랄을 함유한 영양원으로 알려졌다. 스페인 북부의 알타미라 동굴 벽면에
꿀을 채취하는 전경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15,000년 전경에 이미 꿀을 채취하고 있었다. 단, 복밀주를 만들기에는 꿀의 당분 농도가 너무 진하기 때문에 그대로 발효시키지 않고 물을 넣어 3배 정도로 희석시켜야 한다. 물을 넣은 후 일정 기간 방치해두기만 해도 복밀주가 완성되므로 제조법은 정말 간단하다고 할 수 있다. 물은 방부작용을 하기 때문에 재생과 관련된 물질로 간주되었다. 바빌로니아에서는 죽은 자를 꿀에 담가두며 재생을 기원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신관 등의 특권층만 꿀을 채취할 수 있었고, 고대 그리스의 주신인 제우스는 크레타 섬의 동굴에서 유종 ним프가 꿀과 염소 젖으로 키운 것으로 믿었다. 또한 고대 스칸디나비아인은 두개골로 만든 잔을 손에 든 주신인 오딘 앞에서 미드를 마시며 극락에서 소생하기를 기도했다. 신대륙에서도 멕시코, 인디오 등이 옛날부터 종교의식에 복밀주를 사용했다고 한다. 어쨌든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복밀주야말로 인류가 마신 가장 오래된 술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와인입니다. 과실주의 챔피언이 된 와인. 피와 부활의 이미지. 포도로 만드는 와인이 큰 인기를 끈 이유 중 하나는 선율과도 같은 와인의 붉은색이 있다. 사람들은 와인의 선명한 색채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 본래라면 찍어서 바짝 말라버릴 운명의 포도가 부글부글한 거품을 내며 빨간 액체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고대 사람들은 피와 생명, 불사 등의 이미지를 떠올렸을 것이다. 와인 양주법은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코카서스 지방에서 시작되어 주변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7400년 전 이란 북부 자그로스 산맥에 자리한 하즈, 펄즈, 테페 유적에서 출토된 항아리 파편에서 와인의 잔재가 발견되었다. 이후 와인은 기원전 6000년 전에서 기원전 4000년 사이에 메소포타미아와 고대 이집트로 전해졌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메르인은 와인을 게슈틴이라고 불렀고 신의 피라고 생각했다. 신이 자신의 피인 와인에 점토를 섞어 인간을 만들었는데 와인이 혈액이 되어 점토로 만든 육체의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게 했다고 한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태양신 라가 사람의 피를 탐하는 천공신 하토르로부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피 색깔과 똑같은 와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땅의 신 게브와 하늘의 신 누트의 부적절한 관계로 낳은 자식이며 지상계를 지배하는 호루스 신의 아버지이기도 한 농경의 신 오시리스가 와인을 만들었다는 썰도 있다. 문화인류학자 프레이저는 명저 황금가지에서 오시리스는 땅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이집트인을 야만인에서 교화시키고 율법을 주어 신들을 섬기기도록 가르쳤다. 이집트인은 이전 시대까지 식인종이었다. 한편 오시리스의 여동생이며 동시에 그의 아내이기도 한 이시스는 보리와 밀이 야생에서 자라는 것을 발견했고 오시리스는 이 곡물의 재배법을 백성에게 가르쳤다. 이후 백성들은 식인 습관을 버리고 자연스럽게 곡물식을 즐기게 되었다. 또한 오시리스는 나무에서 포도를 따서 선반에 올려 숙성한 뒤
열매를 밟아 술을 만든 최초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러한 발견을 전 인류에게 전하려는 열정이 지나쳐 이집트 정치를 결국 아내인 이시스에게 위탁하고 자신은 세계 방방곡곡을 떠돌며 단 가는 곳마다 문명과 농업의 축복을 전달했다 라고 기록했다. 겨울에 메마른 대지가 봄이 되어 오기야로 다시 태어나는 현상은 고대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감동적인 광경이었고, 이를 보고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오시리스 신화가 탄생했다. 이러한 이미지가 와인의 제조 과정과 겹쳐지게 된 것이다. 이집트의 나크트 분묘 벽화에는 포도 따기부터 와인 만들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를 통해 4천여 전에 이미 와인 제작이 보급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황금 마스크로 유명한 투탕카멘 왕의 부장품 항아리에서도 와인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럽으로 전해진 맥주. 액체빵이었던 최초의 맥주. 맥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양조주로 연간 생산량이 1억 킬로리터를 가뿐히 넘는다. 세계 인구를 60억 명이라고 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연간 17리터 이상의 맥주를 마신다는 계산이 나오니 실로 엄청난 양이 아닐 수가 없다. 주요 맥주 생산국은 미국, 독일, 영국, 벨기에 등이다. 참고로 맥주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비어는 음료를 뜻하는 라틴어 비베레에서 유래했다는 설과 곡물을 발효한 음료란 뜻의 게르만어 베오레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맥주는 문명이 탄생한 5천여 전에 이미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소비되고 있었다. 당시의 맥주는 상당히 걸쭉해서 마시는 빵, 액체빵으로 불리며 대중적으로 흔하게 접할 수 있었는데, 원료인 보리를 손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의 맥주는 특유의 쓴맛이 나지 않고 알코올 농도도 낮았기 때문에 술이라고 부르기에는 싱거운 음료였다. 그래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킨 수베르인은 술을 매우 좋아하는 민족이어서 수확한 보리의 40%를 맥주 양조로 사용했다고 전해지는데, 현재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비율이다. 초기의 맥주는 빵을 사람이 직접 입으로 씹어서 만들었다. 인간의 타액이 발효를 촉진시켰다. 그래서 수메르인은 발효를 양식을 채워주는 여신 닌카시의 비술이라고 생각했다. 파리 루브르 미술관은 2장의 점토판에 보리 탈곡과 맥주 제조 모습이 새겨진 유명한 조각품 모뉴먼트 블루를 소장하고 있다. 농업과 풍요의 여신에게 바친 제물이며 기원전 3000년경의 유물로 추정된다.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인 사회에서는 여성이 양조를 담당했는데 8종류의 보리와 8종류의 밀을 혼합한 곡물로 3종류의 맥주를 만들었다고 한다. 맥주는 단순한 보조식품부터 신상을 세우거나 화전을 이굴 때 부정을 없애는 용도까지 폭넓게 사용되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신전, 건조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하루 1리터, 고위 신관에게는 그 5배에 달하는 양의 맥주를 보수로 지급하였다고 한다. 귀족 등의 권력자들은 신전의 맥주를 대량으로 봉헌하곤 했는데, 술을 좋아한 메소포타미아의 신에게 술을 바치면 큰 이득을 보일 것으로 기대했던 걸까? 고대 이집트에서도 5000년 전부터
헥토라는 맥주를 만들었다. 메가를 구운 빵을 질겨 물에 녹인 후 길고 가느다란 항아리에 넣어 발효시켰다. 항아리 입구는 탄소가스가 새지 않도록 마개로 단단히 막아 깊은 맛이 나도록 했다. 항아리를 어둡고 서늘한 곳에 두고 숙성시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맥주에 점토를 넣어 투명도를 높이는 기술이 개발되었으며 대추 야자 등의 재료를 추가해 알코올 농도를 높이는 연구도 이루어졌다. 허브로 풍미를 더한 다양한 맥주도 만들어 즐거움을 주는 음료, 천국과 같은 멋진 이름도 붙였다. 기록에 따르며 와인 원액에 버금가는 진한 농도의 맥주도 있었다고 한다. 화폐가 보급되지 않고 현물 경제가 지배적이던 이집트에서는 신관이나 관사의 봉급 중 일부를 맥주로 지급하였다. 이런 관습 때문에 음주 습관이 지배층 사이에 퍼져 풍기문란도 만연했다고 한다. 고대 이집트의 궁정석이었던 아니는 술집에서 과하게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다리가 풀려 결국 넘어진다. 아무도 당신을 도와주지 않는다. 술친구는 돌아가라. 너는 이미 많이 마셨다며 가버린다. 사람은 자기의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한 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아이처럼 땅 위에 쓰러져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라며 과음에 대해 충고하는 문서를 남겼다.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술주정뱅이는 폐가 망신하는 법이다. 땀이라 불렸던 증류기. 여기서 연금술이 나오면서 증류주 얘기가 나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연금술이 발달할 수 있었던 계기는 중국 문명과의 만남이다. 중국에서 불로장생의 약을 만들기 위해 시도한 신선술이 모습을 바꾸어 인위적으로 귀금속을 만들고자 한 연금술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알렘빅이라는 증류기가 탄생하였다. 알렘빅은 아라비어로 땀을 뜻하는데 증기가 증류기 안에서 물방울이 되어 똑똑 떨어지는 모습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알렘빅을 술 제조가 아니라 주로 향수를 정제하는 데 이용하였다. 그러나 유라시아의 동과 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전해진 알렘빅은 각지의 양조주에서 다양한 종류의 증류주를 탄생하게 했다. 유럽의 위스키, 브랜디, 보드카, 진, 서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로 퍼진 아락, 중국의 맥주, 일본의 소주, 멕시코의 데킬라 등은 모두 알렘빅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탄생한 술이다. 역사 교과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장대한 문명 교류의 드라마가 다양한 증류주를 만들어 선술집을 찾는 남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저명한 중국 과학사가 조지프 니덤은 이슬람 연금술의 기원을 고대 그리스에서 찾는 기준에 설을 비판하면서 중국에만 있었던 불로불사의 영역이라는 개념이 우선 아라비아인에게 전해졌고, 뒤이어 비잔티움 제국 사람들에게, 그리고 끝으로 로저 베이컨 시대를 산 프랑크족이나 라틴족에게 전달되어 화학약품을 만들려는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라고 썼다. 이슬람 연금술의 기원을 중국에서 찾은 것이다. 이슬람 상권이 러시아에 탄생시킨 보드카.
최대한 물에 가까워지고 싶다. 러시아는 겨울이 긴 혹한의 나라이며 여러 큰 강이 흐르고 있는 숲의 나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숲의 나라 러시아에서 공들여 탄생시킨 증류주가 알코올 도수 40%에서 50%에 달하는 보드카이다. 보드카는 러시아어로 물을 뜻하는 바다, 란 말이 변한 애칭으로 물이나 액체 자체를 의미한다. 보드카는 매우 강한 술이지만 러시아인에게 있어서는 물에 가까운 이미지이다. 그도 그럴 것이 보드카는 원료에 대한 번거로운 규제가 없고 양질의 알코올 성분을 함유하기만 하면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료로 보리, 밀, 감자 등 여러 가지의 곡물을 사용한다. 이렇게까지 다양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철저한 증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전분만 있으면 원료는 무엇이든 상관없다. 보드카는 정밀한 증류기로 증류시킨 후 자작나무 활성탄을 빈틈없이 채운 여과통에 천천히 여러 번 통과시켜 불순물을 제거하고 최대한 물에 가깝도록 만든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다 마지막에는 불순물을 0.2% 이하로 낮추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술에서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것은 동시에 술의 향기나 풍미도 함께 제거하는 걸 의미하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1810년에 샹트페테르부르크의 약제사 안드레이 스미노프가 활성탄을 사용한 여과법을 고안한 이후 보드카는 거의 특유의 향이 나지 않는 술이 되었다. 무취와 무색 투명, 이것이 보드카의 특색이다. 저장할 때도 향이 배는 나무 술통은 사용하지 않고 스테인리스나 법량 탱크를 사용할 정도로 웬만해서는 불필요한 맛이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 보드카는 19세기에 들어 귀족들이 즐겨 마시는 알코올 음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독한 술은 인간에게 해가 되기 마련이다. 러시아 제국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는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보드카의 도수를 40도로 제한하였다. 보드카는 위스키나 브랜디처럼 숙성 과정에서 새로운 향을 첨가하여 풍미 있는 알코올 음료로 만들겠다는 발상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소리다. 오직 불필요한 요소를 철저하게 제거하여 순화해 간다는 생각으로 만든다. 그리하여 종국에는 숲의 여왕인 자작나무 수액과도 같이 특색이 전혀 없는 술만 남는다. 보드카는 일반적으로 광천수 또는 토마토 주스를 넣어 마신다. 아일랜드에서 탄생한 위스키. 에메랄드 섬이라는 별명이 붙은 아일랜드에 알렘빅이 전해져 아쿠아 비타이의 양조가 시작된 때는 14세기의 페스트가 유행하기 이전이었다. 1172년 잉글랜드의 헨리 2세가 통솔하는 대군이 아일랜드를 침공했을 때 그들이 이미 보리로 만든 맥주를 증류한 술을 마시고 있더라는 기록이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5세기에 기독교 포교의 열심이었던 아일랜드의 수호성인 세인트 패트릭이 증류 방법을 전파하고 위스키의 전신인 어스퀴보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세인트 패트릭과 증류 기술을 연관짓는 일은 시기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다. 그렇더라도 연금술에 대해 알고 있던 수도승들이 위스키 제조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틀림없어 보인다.
어스키보는 소탄으로 메가를 건조시키는 스코틀랜드의 위스키와 달리 석탄을 사용했다는 특색이 있다. 아일랜드에는 석탄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아이리시 위스키는 스카치 위스키와 같은 연기 냄새가 나지 않고 깔끔한 맛이 난다. 또한 아이리시 위스키는 알렌빅을 계량한 단식 증류기로 3번이나 반복해서 증류하기 때문에 가볍고 부드럽다는 특색이 있다. 반면 스카치 위스키의 증류 횟수는 2번이다. 예전부터 네덜란드나 영국의 문화를 동경해 샹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는 등 러시아의 서유럽화를 열성적으로 추진했던 표트르 대제는 최고의 위스키는 아이리시이다 라며 그 맛을 칭찬했다고 한다. 현재는 아이리시 위스키도 스카치 위스키와 마찬가지로 버번, 럼, 세리주를 담는 나무 술통 또는 화이트 오크통을 이용하여 3년 이상 숙성시키기 때문에 모습이 많이 바뀌었다. 아일랜드의 어스키보는 스코틀랜드로 전해져 오식베아라고 불렸고 여기서 다시 어스키, 위스키로 짧아졌다. 이것이 현재의 호칭 위스키에 이르게 된 것이다. 현재 위스키의 영어 철자는 어미가 KY로 끝나는 단어와 키로 끝나는 단어가 있는데 미국 법률에서는 스카치 위스키를 위스키, 아이리시 위스키를 위스키로 써서 구분하고 있다. 미국은 아일랜드계 이민자가 많기 때문에 아이리스 위스키의 최대 소비국이기도 하다.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술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깊게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저도 읽으면서 이건 너무 어려운데 해서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역사를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편이라서 저의 눈높이에 맞춰서 쉬운 부분만 소개해드렸는데 어떻게 편하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나머지 이야기로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안온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잘 자요.